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인데요. 13억 거대한 인구수와 자원을 무기로 삼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중국이 경제력만 키운 것은 아닙니다. 굴기를 내세워 모든 산업을 야금야금 장악하더니 군사력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드러냈고, 물론 미국과 전쟁을 해봐야 알겠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세계 3위로 분류되는 군사강국 중국과 세계 6위로 평가되는 한국이 맞붙는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이미 1950년 한국전쟁에서 중공군과 맞붙은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만약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한 김일성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스탈린에게는 소련 공군을, 마오쩌둥에게는 중공군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1.4후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쟁 초기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2주 만에 서울을, 10월 19일에는 평양을, 11월 26일에는 북한 대부분 지역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완전히 점령할 것 같았던 유엔연합군이 점령 깃발을 꽂으려던 찰나 실패를 마주하게 되죠. 왜냐면 평양이 점령당한 직후 마오쩌둥이 중공군 20만 명을 압록강 건너 북한으로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무려 240만 명을 투입시켰으니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당해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12월 15일 흥남부두에서 미국 제1해병사단을 시작으로 미 10군단 모든 병력과 피난민 10만 명을 남쪽으로 철수시켰고, 1월 4일 서울까지 점령당하자 또다시 남쪽으로 철수를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 겨우 휴전협정을 체결해 현재까지 이어진 겁니다. 보통 한국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김일성이 주인공이었던 시기는 발바로 3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공군 투입 직후부터 김일성과 북한군은 조연으로 밀려나고 중공군이 주연 자리를 꿰차 한국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2년 9개월간 한국군과 중공군이 맞붙은 전쟁이었던 것이죠. 한국 전쟁이 잠시 멈춰선 후 한국과 중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군사력을 키우며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 7월에 국가와 국가가 맞붙는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돈의 상당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투입되기 마련이라서 핵무기, 전투기, 항공모함, 이지스함, 전차, 잠수함, 로봇 등등 70여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무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110명도 되지 않을 텐데,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한국과 중국은 여러 여건상 한 번 정도는 맞붙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면전은 어렵겠지만 북한이라는 매개체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발발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죠. 사실 북한과 중국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할 때마다 중국을 찾고는 했는데, 김일성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김정일은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김정은은 시진핑을 찾아 전략을 의논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원론적인 평가를 내놓지만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져도 북한은 언제나 극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가령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은 소련과 중국의 양다리를 걸친 김일성을 수정주의자 또는 주자파라며 그를 체포하라는 대자보를 베이징 곳곳에 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일성은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중공군 묘지의 비석들을 전부 때려 부쉈습니다. 마오아닝의 묘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마오아닝은 바로 마오쩌둥의 장남입니다.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아 중공군으로 참전했다가 폭격에 사망했죠. 김일성은 마오의 뜻에 따라 그의 유고를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 맨 앞에 묻어줬죠. 묘비에는 중국인민의 영수 마오쩌둥 동지의 장남이라고 새김으로써 북중 혈맹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자신의 장남 묘비를 부순다는 것은 마오쩌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순망치한의 관계니까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한미일 동맹에서 중국을 지켜주는 1차 저지선인 겁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북한은 언제든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이상 한국이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곧 중국 국경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토에서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서해에서 한국군을 겨냥한 상륙훈련을, 한국은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실시하지만 사실상 이는 중국을 겨냥하고 실시하는 훈련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이 직접 맞붙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우선 이 시나리오를 세우기 위해서는 김정은이라는 존재가 없어야 합니다. 가령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든지 하는 등의 부재가 상정되어야 하죠. 그리고 만약 김정은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한다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을 70년 이상 이끈 백두혈통이 권력을 승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딸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게 아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동생 김여정이나 딸 김주애가 북한을 승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죠. 과연 극히 보수적인 북한 군부가 여성 지도자를 인정하느냐 말입니다. 여성이라는 성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북한은 봉건 사상 및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해 과연 여성 지도자에게 지금의 김정은처럼 충성을 바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김여정이나 김주애와 함께 북한 세습 엘리트 집단이 집단 지도 체제로 공동 정권을 수립하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도와 북한을 건설한 혁명 동지들의 자제가 군부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약 20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내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를 들 수 있죠. 그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최연의 차남으로 북한 내 권력 2인자로 알려졌습니다. 최룡해 등의 엘리트 자제들이 모여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쿠데타 또는 내전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망명하고 북한은 그야말로 통치 불가능한 국가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쿠데타가 발발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국가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으니까요. 현재 김정은과 같은 명확한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전 지구적인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가 현실이 되면 미국은 반드시 북한에 진입할 겁니다. 그 핵무기가 중국이든 이란이든 시리아든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꺼리니까요. 그래서 이 핵무기 사수를 위해 미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진입할 것이고 한국 정부는 북한을 함께 칠 것인지 미군만 진입하게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북한군과 전면전을 펼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사라지는 순간 조선인민군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조선인민군의 존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조선노동당의 사수에 있습니다. 가령 가여운 북한 주민을 보호한다거나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따위의 의무는 없죠. 오로지 조선노동당의 중심, 즉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오로지 그 명령만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1호 명령, 즉 김정은의 지시가 없으면 함부로 부대도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1호 명령을 발동했다면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호 명령이 발동됐다는 것 자체가 반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김정은이 어떤 이유로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을 통치하겠다며 중국이 압록강을 건넌다면 이때는 필시 한국군과의 전면전이 발발합니다. 아마 중국은 평양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한국은 평양 아래 남쪽에서 대치하게 될 겁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북한 전역을 손에 넣고 싶어 할 테니 결국 총성은 울릴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없는 중국의 핵무기는 위협이 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핵공격을 펼칠 수 없게 되는데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누클리어 엄브렐러 아래에 있습니다. 즉, 남한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가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개념인데, 만약 중국이 핵공격을 감행하는 순간 미국은 안 그래도 얄미운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쏟아부을 겁니다.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의 핵무기 공격에 미국이 침묵한다면 한국은 이제까지 축적한 기술력으로 즉시 핵무기를 제조할 겁니다. 이미 한국이 핵무기 공격을 당한 마당에 남 눈치 보며 어영부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두려워서라도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만에 하나 한국과 중국이 11대 스매치를 벌인다면 어떨까요? 아마 한국이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도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세계 3위 군사력과 세계 6위 군사력이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당연한 결론이지만 아마 중국도 멀쩡하지는 못할 겁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기본 전략인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 전략이란 한국이 누군가를 선제 공격하거나 침공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한국에 선제 공격을 가해온다면 필패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가진 모든 무기를 쏟아붓겠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고슴도치는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이런 고슴도치가 되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가진 모든 미사일 방향은 서해로 향하게 한 후 털이 중국 본토에 모조리 쏟아붓는다면 적어도 중국 핵심 도시들이 자리한 동부는 회생불능에 빠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단독 전력으로 한국과 맞붙어야 하지만 한국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더라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모조리 한반도로 날아올 수밖에 없죠.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껏 오냐오냐 다루던 북한이 무너진 이상 동아시아 패권을 중국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동맹국을 한반도로 불러들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중 중국을 지지하고 설 국가는 없습니다. 가령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 국명 다오 위다오 분쟁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는 해외 기지로 가장 큰 미 공군 기지가 있고 미 해병대 주둔지인 캠프 한센이 있죠. 또한 중국 바로 옆 대만 또한 중국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는 세계 1등일 겁니다. 아마 한반도 전쟁을 빌미로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100%죠. 필리핀 역시 미군이 주둔 중이고 호주는 중국과 정면으로 무역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남쪽에 위치한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에 휘말렸고 중국 서쪽에는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가 중국의 칼을 갈고 있죠. 여기에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미국과 직접 협력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 국가에 미 공군 기지가 있어 언제든 중국 상공을 날아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에 집중하는 순간 중국 본토가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자신의 장남 묘지 비석을 부쉈어도 이를 넘어갔던 것은 북한과 중국이 순망치 않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을 보호하거나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가는 중국과 악감정을 가진 인도 또는 남중국해 분쟁으로 곤란해진 동남아 국가들이 빈집털이를 감행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또한 중국이 억지로 품 안에 가둔 소수민족들이 반란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노리는 순간 거대한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오늘 영상을 준비하며 중국의 위상과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중국은 가운데 중을 써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분쟁의 중심에 있어서 중국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덜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조금만 더 유하게 가져갔더라면 어땠을까? 과욕 때문에 대륙을 벗어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지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선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칠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그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 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만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IPEF는 위의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CEP와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IPE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IPEF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PEF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IPEF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IPE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 보복을 보여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처 찾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K-POP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한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IPEF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IPEF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 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1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드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의 대응에 오히려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중국 국영기업 중국 수전이 건설했던 에콰도르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코커 CODO SINCLAIA가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미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건설한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가 완공 후 10년도 안 돼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구조물 등 여러 부분을 조사했을 때만 해도 댐의 벽과 터빈에 물을 주입하는 8개의 분배기 및 철제 터빈에서 7,600여 개 균열이 확인됐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만 7천 개의 균열로 확대되면서 거대한 댐의 붕괴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붕괴 위기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는 1년 전 독일 회사를 지정해 1년 동안 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독일 조사단의 검증 결과는 충재적인 부실 공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원천적인 함량 미달인 부실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균열은 2부터 38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나타났는데 특히 38cm 크기의 균열들은 보는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붕괴의 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관들의 지적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콘크리트는 강도가 함량 미달이었고 중국산 철강의 품질은 최하급품이 사용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퍼넨도 센토스 에콰도르 전 에너지부 장관은 디아로고 디아이에이 에로지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국 건설사의 충체적인 부패 사슬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는 에콰도르가 27억 달러 3조 3천억 원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 개발은행 SINOHYDRO에서 이을 6.9%에 빌려 중국 업체에서 건설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가량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동원돼 공사가 진행됐는데 초기부터 문제점이 감리사로부터 지적되곤 했지만 중국 건설업체 측은 공사 중인 상함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라며 일축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완공된 초기부터 허술하게 공사된 부분이 잇따라 발견되며 부실 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수도 키토에 있는 산프란시스코 대학의 공학자 파브리시오 예페스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함이라며 댐이 당장 내일 무너질지 혹은 몇 개월 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같은 하자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부실 공사와 함량 미달 자재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수리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WSJ은 에콰도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닐룸 젤룸 수력발전소에서 지난해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 심각한 많은 균열을 발견하면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된 지 4년 만에 중단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약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가뜩이나 국가부도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지난 2019년 나일강에 건설한 우간다 수력발전소에서도 수천 개의 균열과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운영이 중단됐고 또 다른 수력발전소는 건설 중 균열을 비롯해 불량 케이블 설치 등이 발견되면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연기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해외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불법 건축이나 부실 공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립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양철통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빌딩 벽을 채우는 부실 공사 현장들이 속속 적발되고 상상을 초월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부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이 같은 붕괴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몇 가지만 간추려봤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많은 창사의학원의대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매체와 창사시 발표,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무너진 건물은 건축 당시만 해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인 주상복합시설로 상인과 세입자가 살고 있는 6층이었지만 2018년 8층으로 증축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건물의 숫자만큼 공사 속도도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건축물의 중량은 기초 지반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로 계속해서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경화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공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의 한 건설사가 57층짜리 건물을 19일 만에 완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3빌딩 정도의 건물을 3주 만에 지은 셈인데 건설사는 콘크리트 건조 과정이 필요 없는 조립식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며 규모 구의 강진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건설업체가 안전하다고 해도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중국의 초고층 75층 SEG 플라자가 설계상에 허용된 일정치보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9년 9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건축 당시 2.7마당 한 층씩 올라가는 엄청난 속도로 공사가 진행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던 건물인데 건물이 흔들린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과자처럼 바스러지거나 현관문을 골판지로 만드는 등 부실 공사 현장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식 건설 관행에 우려의 목소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휘몰아친 강풍에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 무려 3,000세대의 아파트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변의 일반 주택 700여 채토 기와장이 날아가거나 아예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상하이의 한 17층 규모의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 사고는 강풍에 의해 쓰러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쭈니시에서는 9층짜리 아파트의 절반이 쪼개져 무너져 내렸고 같은 해 9월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서는 멀쩡한 아파트의 2층에서 6층까지 순식간에 한쪽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2016년에는 충과층 사이가 콘크리트가 아닌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중국 푸젠성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격리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10층의 호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중국 산시 성림편시의 한 대형 식당의 붕괴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2019년에는 우시 시강류의 고가도로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스완 대지진 당시에도 무너진 학교 3,000여 개가 철근 없이 공사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건물의 잔해에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식용 유통과 양철통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건물 기둥의 중심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었고 주변 철근도 매우 가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퍼마 FENGHUAC에서는 5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항저우 토목 및 건설인 연합의 부비서관 첸 슈웨이첸 XUWEI는 평화시 붕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 경고했습니다. 슈웨이는 중국의 부동산 호암 기식 9만 8,090년대에 건설된 대부분이 주택 건물들이 기준 이하의 품질로 부실 시공되었다며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고 실제 그의 예견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붕괴 사고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의 부실 공사처럼 건물이 붕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 역시 부실 공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실 공사는 후진국형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부실 공사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부실 공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론토에 살면서 아파트 완공 후 부실 공사로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자 부분에 의한 일부 수리나 보완이 입주 초기에 있다는 말은 있지만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새고 규격 외에 자재 사용이나 균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 등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부실 공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부실 공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 제대로 하고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강력한 벌금 부과하고 철저하게 책임지고 재공사, 보완하게 하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 북부 비하르주 바갈푸르 지역 겐지스강에서 건설 중이던 대교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해당 다리의 교각이 쓰러지면서 상판과 함께 물에 가라앉았고 이어서 여러 상판이 추가로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당초 이 다리는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날짜가 계속 미뤄지더니 결국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다리의 건설 비용은 무려 2,7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돈을 들였음에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부실 공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한간에는 이 다리의 시공사가 중국 업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중국이 아닌 인도 현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중국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축 분야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심각합니다. 실제 중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후난성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30층 넘는 고층 건물의 외벽에서 갑자기 잔해가 떨어져 지나던 시민들이 다치고 주차돼 있던 택시에 유리창이 깨졌으며 오토바이도 파손됐습니다. 30층도 넘는 고층 건물에서 이런 잔해가 떨어졌으니 그 충격은 가히 폭탄급이었습니다. 당국은 건물의 안전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점검한다고 애초에 부실 공사가 가려질 리 없습니다. 이처럼 부실 공사에 질려버린 인도는 최근 한국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건설했다면 탄탄하게 지어지고 웬만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는 자동차뿐 아니라 휴대전화, 가전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계 안팎에선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대체 시장인 인도에 미리 투자한 전략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도 첸나이에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완성차 공장을 건립한 이후 경차인 상트로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인도 시장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른바 인도 국민경차로 불린 상트로 효과로 올해 상반기 판매량 34만 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인도 시장에서 81만 대를 팔아치운 이후 올해는 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국내 대기업 중에 처음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에 연간 1억 대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완공한 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가 이처럼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인도 교각 사고의 경우 한국 시공사에 맡겼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가 좋은 사례입니다. 방글라데시 최대의 토목 공사였던 파드마 대교 공사로 인해 한국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파드마 대교는 약 4조 원이 투입된 대공사이자 난공사였습니다. 원래 이 대교는 중국 건설사가 건설 중이었지만 물살이 새고 지반이 약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뒤늦게 한국도로공사가 투입돼 난공사를 해결했고 시공감리 사업의 주관사로서 현지의 호평을 이끌어내자 한국건설의 실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공사로 유명합니다. 원래 파드마강을 잇는 특수교량 사업은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토의 특성상 대부분 모래 지역인데다가 지하백의 미상을 파내려가도 지지해줄 만한 파마드 대교 건설을 맡고 있던 중국 업체는 이 난공사를 헤쳐나갈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교량 기둥에 56개씩 들어갈 거대한 파이를 박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우기에 따라 급변하는 수위와 급류 때문에 교량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발주처인 방글라데시 교량청이 유럽의 유명 기관에도 자문을 구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인천대교 등 감리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파드마대교 감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감리 사업은 과거 미국이나 유럽, 일본 회사들이 맡아왔고 한국 업체들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기술력이 과거 건설 선진국의 자리를 미국, 유럽에서 한국으로 대체시켜버린 것입니다. 2014년으로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 및 방글라데시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드마대교 감리 용역을 수주한 이후 교량 부위와 비슷한 지질의 깊이 150m 이상의 시험 파일을 시공해보고 파일 하단부의 디귿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는 방식으로 지지력을 확보해 모래와 뻘로 이뤄진 강바닥 지형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글라데시 최대 특수교량인 파드마대교는 상층부 4차 도로와 하층부 철도로 구성된 복층 트러스 교량이 완성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서남북을 잇는 이 나라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대교가 이렇게 한국의 기술로 완성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방글라데시 고위 관료들은 도로공사의 검증 가능하고 안전한 감리에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파마드대교 건설은 한국의 확실한 건설 기술력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확실한 믿음을 얻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현지인들이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는 특이한 구간이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는 그동안 원조 사업을 통한 SOC 사업이 많았고 중국의 시공사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공사들이 건설한 도로의 경우 유지보수 등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훼손된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20년 전에 지어진 도로가 지금도 멀쩡하다며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 도로가 바로 한국의 건설사가 20년 전에 시공한 자문화강을 연결하는 교량 및 연장도로입니다. 즉 지금까지 중국이 지은 도로는 20년을 버틴 곳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파드마대교 역시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제2의 도깨비 교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도로공사의 꼼꼼한 감리와 운영, 사후관리에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는 파드마대교의 감리는 물론 방글라데시 교량청과 파드마대교 운영,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관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감리와 시공이 있더라도 이를 유지, 관리하는 노력이 없다면 대교의 품질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설득했고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파드마대교의 영업소 요금 징수, 도로 구조물 유지보수, 순찰 및 재난관리 등 파드마대교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드마대교에는 한국 시스템인 하이패스 시스템이 설치됐는데 방글라데시 최초로 차량이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요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운영되는 셈입니다. 국식 하이패스 통행료 징수 시스템 등은 모두 국내에서 제작해 들여온 것입니다. 이처럼 파드마대교를 건설하면서 쌓은 신뢰는 방글라데시의 K도로를